너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이 집안의 액막이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양반가의 시집 온 며느리는 혼례를 올리고도 안채에 들지 못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이 그랬답니다. 못생긴 얼굴을 가진 며느리가 지붕의 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못난 얼굴을 가진 며느리가 집안의 화를 대신받는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이름을 잃었고 별채 구석방에서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밥은 언제나 맨 마지막이었고 남편마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외면당하면서도 그녀의 눈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담장 너머로 사라졌는데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곳간에 쌀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인 하나가 시어머니에게 귀띔했습니다. 별채 며느리가 밤마다 나다닌다고요. 의심의 눈초리가 가장 만만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못생긴 얼굴이 죄가 되어 누명까지 뒤집어 쓴 그녀.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밤마다 숨긴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지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타고난 얼굴 하나로 팔자가 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미옥이라는 처녀가 살았어요. 나이 30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까닭은 오직 하나, 얼굴이 못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는 납작하고 눈은 작았으며 얼굴에는 얼근 자국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어요. 어릴 적 앓은 마마가 남긴 흔적이었죠. 미옥의 친정은 그리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논밭도 제법 있었고 곳간에 쌀이 떨어진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혼처가 들어오면 번번이 깨졌습니다. 중매쟁이가 처녀의 얼굴을 보고 돌아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혼담이 거의 성사될 뻔했는데 신랑 될 사람이 미옥을 보자마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 뒤로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어요. 저 집 딸은 귀신도 놀라 달아날 상이라더라. 미옥의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고 어머니는 딸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울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못생겼다는 소리가 밥 먹듯 귀에 박혀 이제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어요. 이웃 고을 송씨 집안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씨 집안은 양반가로 재산도 넉넉했고 아들 도식은 나이 33에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호랍이었어요. 미옥의 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왜 우리 딸을 찾는단 말인가. 중매쟁이가 슬쩍 귀띔을 해주었어요. 송씨 부인이 무당한테 점괘를 받으셨다더군요.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기니까 액을 막을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나요. 액을 막을 며느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못생긴 며느리가 화를 대신 받는다고 했답니다. 그제야 미옥의 어머니는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액마기로 딸을 데려가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나이가 30이었고 친정에서 더는 데리고 있기가 민망한 처지였습니다. 동생들은 이미 혼인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마지막 처녀로 남아있으니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미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 집에 가겠습니다. 미호가, 내가 어떤 자리로 가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압니다. 알고도 가겠습니다. 미옥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못생긴 얼굴로 천대받는 것과 액마기로 천대받는 것이 뭐가 다르겠느냐고 미옥은 생각했어요. 어차피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바에야 지붕이라도 있는 곳이 나았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신랑 도식은 미옥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도 놀람도 없는 무표정이었죠. 그저 정해진 절차대로 절을 받고 술잔을 나눴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첫날 밤 도식은 신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옥은 홀로 촛불 앞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송씨 부인이 미옥을 불렀습니다. 50 중반의 부인은 비단 저고리에 은비녀를 꽂고 점잖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새아가 이리 앉거라. 미옥이 무릎을 꿇고 앉자 송씨 부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온 까닭을 알고 있느냐? 예, 어머님. 알면서 왔으니 똑똑하구나. 그래, 잘 알아들어라. 너는 안채에 들지 못한다. 별채에서 지내거라. 그리고 며느리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릴 테니 섭섭하게 여기지 말아라. 송씨 부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인심 좋은 안주인처럼 보이려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너를 앵막이라 부르겠다. 내 덕에 이 집안의 화가 거칠 테니 고맙게 여기거라. 미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날부터 미옥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하인들도 여종들도 모두 미옥을 앵막이라 불렀습니다. 밥상은 늘 맨 마지막에 받았고 잠자리는 별채 구석방이었어요. 남편 도식은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 했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슬쩍 들렀다 가는 것이 전부였죠. 송씨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아끼는 척했습니다. 우리 새아가가 복이 많아서 집안이 편안해졌다네. 부인께서 며느리 복이 있으시구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송씨 부인은 너그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돌아서면 미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굶겨도 밤새 일을 시켜도 송씨 부인에게 미옥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의 액을 대신 받아줄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소연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로 불려왔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못생긴 얼굴은 죄가 아닌데 세상은 그것을 죄처럼 만들었어요. 미옥은 그 죄값을 치르듯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옥의 하루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는 일부터 마당을 쓸고 빨래를 삶는 일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여종들이 할 일을 미옥이 도맡아 했습니다. 송씨 부인이 일부러 그렇게 시킨 것이었죠. 앵마기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송씨 부인의 말 한마디에 미옥은 종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어요. 안채 마님들이 드시는 밥상이 물러가고 하인들 밥상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야 미옥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밥은 늘 식어 있었고 반찬은 찌꺼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나마도 송씨 부인의 눈밖에 나는 날이면 굶기 일쑤였습니다. 미옥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미옥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집안이 잠들면 미옥은 조용히 별채를 빠져나왔어요. 손에는 보자기에 싼 주먹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낮에 먹다 남긴 밥을 몰래 모아둔 것이었죠. 미옥은 담장을 따라 집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허물어진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죠. 헛간 안에는 사람의 기척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미옥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어둠 속에서 늙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순이라는 이름의 떠돌이 높아였어요. 굶주림에 뺨이 움푹 꺼졌고 눈만 유난히 크게 빛났습니다. 덕순의 뒤에는 1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숨어 있었어요.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덕순을 따라다니게 된 고아들이었습니다. 미옥은 보자기를 풀어 주먹밥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덕순은 떨리는 손으로 미옥의 손등을 어루만졌어요.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드세요. 내일 또 올게요. 미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굶고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은 묻지 않았어요. 덕순도 미옥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느냐, 왜 밤마다 밥을 가져오느냐, 집에서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굶어본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배고픔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유 따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미옥에게는 잊히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1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봄 미옥의 친정에 흉년이 들었어요. 쌀이 떨어지고 보리도 바닥나자 온 식구가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조금 생기면 미옥의 몫은 늘 빠졌어요. 못생긴 년은 적게 먹어도 된다. 어차피 시집도 못 갈 년인데 뭘 먹여. 친정 식구들의 말이었습니다. 미옥은 사흘을 굶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미옥은 마당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 일으켜주지 않았고 아무도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날 미옥은 깨달았습니다. 못생긴 얼굴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을, 배고파 쓰러져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의 배고픔과 서러움이 뼛속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미옥은 덕순과 아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행을 베풀려는 착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굶어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그 기억이 미옥의 발걸음을 밤마다 헛간으로 이끌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송씨 부인이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부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댁에 우환이 없다 들었소. 예전에는 집안에 탈이 그리 많더니. 그러게 말이오. 앵마기를 들인 뒤로 신기하게 풀렸다오. 송씨 부인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역시 무당 말이 맞았소. 못생긴 며느리가 화를 대신 받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오. 부인께서 복이 많으시구려. 송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옥이 밤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면서 송씨 부인은 모든 것이 자신의 덕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시각 미옥은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을 주먹밥으로 빚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도 덕순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미옥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성스러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밤하늘에는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미옥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못생긴 얼굴 때문에 평생을 천대받았지만 그래도 미옥은 자신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미옥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끝내 알지 못했어요. 집안의 복이 며느리의 못생긴 얼굴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복은 아무도 모르게 남을 살리는 손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가을 송씨 집안의 곳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쌀이 자꾸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말, 두 말씩 모자랐고 며칠이 지나자 가만히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곳간 열쇠는 송씨 부인만 가지고 있었는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송씨 부인은 여종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들이 쌀을 빼돌린 게 아니냐? 마님, 저희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곳간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종들이 억울하다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송씨 부인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인 봉칠이 슬그머니 다가와 귀띔을 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느냐? 별채 며느리가 밤마다 집을 나다니더라고요. 어둠을 틈타 어디론가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요. 봉칠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40줄에 접어든 이 하인은 교활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일은 게을리하면서 입만 살아 남의 허물을 찾아다녔죠. 송씨 부인이 미옥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는 것을 봉칠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송씨 부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밤마다 나다닌다고? 예, 마님. 손에 뭔가를 들고 담장 뒤로 사라지더이다. 아마도 쌀을 빼돌려 어디에 숨기는 것이 아닐는지요. 송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그런 거지. 못생긴 년은 마음씨도 못된 법이야. 봉칠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미옥이 밤마다 집을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옥이 가져간 것은 곳간의 쌀이 아니라 자신의 밥상에서 남긴 밥이었어요. 그것도 먹다 남은 찬밥을 모아 주먹밥으로 빚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쌀을 빼돌린 자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봉칠이었습니다. 봉칠은 몇 달 전부터 곳간 열쇠를 몰래 본떠 만들어 두었어요. 밤마다 쌀을 조금씩 빼돌려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했죠. 그런데 횡령한 양이 점점 늘어나자 들킬 위험이 커졌어요. 봉칠은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했습니다. 마침 미옥이 밤마다 밖으로 나다니는 것을 봉칠은 알고 있었어요. 이보다 좋은 희생양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못생긴 데다 천대받는 며느리, 누가 봐도 의심받기 딱 좋은 자리였어요. 송씨 부인은 곧바로 미옥을 불러 세웠습니다. 안채 마당에 미옥이 무릎을 꿇었어요. 송씨 부인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년은 밤마다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게냐? 미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곳간에서 쌀이 없어졌다. 내년이 훔쳐간 게 아니냐? 저는 곳간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밤마다 뭔가를 들고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 미옥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해명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가져간 것은 곳간의 쌀이 아니라 제 밥상에서 남긴 밥이라고, 그것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뿐이라고. 하지만 미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덕순과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송씨 부인은 당장 관아에 알려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었습니다. 떠돌이 노파와 고아들이 양반가 뒤에 숨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터였어요. 미옥은 차라리 자신이 뒤집어 쓰는 편이 나았습니다. 송씨 부인은 미옥의 침묵을 자백으로 받아들였어요. 역시 그랬구나. 못생긴 년이 도둑질까지 하다니 집안 망신이 따로 없구나.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봉칠은 뒤에 서서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미옥의 남편 도식이었습니다. 도식은 아내가 밤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별채 근처를 서성이다가 미옥이 헛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몰래 따라가 보니 미옥은 굶주린 노파와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도식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지도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른 척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식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미옥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도식은 나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감싸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이 뻔했습니다. 도식은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침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든 말든 자신만 무사하면 그만이었어요. 송씨 부인이 도식을 불렀습니다. 도식아, 내 마누라가 이 지경인데 할 말이 없느냐? 도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께서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미옥은 남편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빛이 마주쳤지만 도식은 금세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죄는 늘 약한 쪽으로 흐르는 법이었습니다. 진짜 도둑은 저 멀리서 능글맞게 웃고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미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단정짓긴 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곳간 열쇠는 오직 자신만 가지고 있었고 미옥이 그 열쇠를 만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옥이 훔쳐갔다는 쌀의 양과 실제로 사라진 양이 맞지 않았어요. 송씨 부인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도둑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검은 저고리를 걸치고 살금살금 방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뿌옇게 비추고 있었어요. 별채 쪽으로 다가가자 미옥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미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옥은 주위를 살피더니 담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송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뒤를 밟았습니다. 미옥은 집 뒤편으로 향했어요. 허물어진 헛간이 나타났습니다. 송씨 부인은 헛간 벽에 몸을 숨기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늙은 여인 하나와 어린아이 둘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미옥이 보자기를 풀자 주먹밥이 드러났어요. 미옥은 그것을 노파와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아이들도 어서 먹어요.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미옥의 손등을 어루만졌어요. 아가, 내 덕에 우리가 살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냐. 갚을 것 없어요. 그냥 드세요. 미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거창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송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송씨 부인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며느리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곳간의 쌀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 밥상에서 남긴 밥을 모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송씨 부인이 맨 마지막에 주던 식은 밥, 찌꺼기만 남은 반찬. 그것마저 아껴서 더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라면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대한 방식은 무엇이 되는가? 액막이라 부르며 천대한 것, 밥을 굶기고 종보다 못하게 부린 것, 못생겼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인가? 송씨 부인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평생을 양반 안주인으로 살아온 송씨 부인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문틈에서 몸을 떼었어요. 가슴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송씨 부인은 그 불편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보지 않은 척하면 된다고,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송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달빛에 비친 허물어진 헛간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송씨 부인이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방 안이었습니다. 머리맡에 도식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새벽에 마당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여종이 발견해서 방으로 모셨습니다. 송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헛간에서 본 광경, 밥을 나누던 며느리의 손, 굶주린 노파와 아이들. 송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알았다. 나가보거라. 도식이 물러가자 송씨 부인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송씨 부인은 결심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본 것은 잊어버리고 며느리는 여전히 도둑으로 남겨두자고. 그것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며칠 뒤 송씨 부인은 미옥을 불러세웠어요. 미옥이 무릎을 꿇자 송씨 부인은 예전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둑년이 아직도 뻔뻔하게 이 집에 있구나. 미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줄 것이다. 도둑년에게 그것도 과분하지. 송씨 부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혹했습니다. 진실을 보고도 외면한 사람은 더 잔인해지는 법이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미움을 키웠습니다. 미옥은 묵묵히 절을 올리고 물러났어요. 시어머니가 그날 밤 헛간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미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진실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에게 해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송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자신이 옳다고 며느리가 잘못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봉칠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미옥에게 누명을 씌우긴 했지만 곳간의 쌀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자신이 빼돌리는 양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진짜 범인이 드러날 터였어요. 봉칠은 미옥을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봉칠은 몰래 고을 관아를 찾아갔어요. 관아 앞에서 서성이다가 아전 하나를 붙잡고 귀띔을 했습니다. 송씨 댁에서 쌀 도둑이 났는데 주인 댁에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범인인데 집안 체면 때문에 덮으려 한다더이다. 아전의 눈이 번쩍였어요. 양반가의 며느리가 도둑이라니 이보다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도둑을 숨겨주는 것은 엄연한 죄였어요. 아전은 곧바로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며칠 뒤 송시댁 대문 앞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어요. 사또의 명을 받들어 쌀 도둑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여종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송씨 부인이 황급히 대문 앞으로 나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냐? 사또의 명입니다. 이 댁에서 쌀 도둑이 났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범인을 내놓으시오. 송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안일이 관아까지 알려지다니 이보다 큰 망신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했어요. 포졸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범인이 누구요?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온 집안을 뒤져야 할 것이요. 송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순간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헛간에서 본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송씨 부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몰아세웠다는 것이 드러날 터였어요. 양반 안주인이 하찮은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한다니 그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어요. 별채에 있는 며느리를 데려가시오. 포졸들이 별채로 향했습니다. 미옥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년이 쌀 도둑이냐? 관아로 가자. 미옥은 바늘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포졸이 미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미옥은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곳간에 쌀을 훔친 적이 없다고, 진짜 도둑은 따로 있다고 소리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당을 지나는데 송씨 부인이 서 있었어요. 미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송씨 부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미옥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헛간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고도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호소해도 닿지 않는 법이었어요. 도식이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포졸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송씨 부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식아, 내 마누라가 저리 끌려가는데 할 말이 없느냐? 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관아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미옥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남편마저 손을 뗀 것이었어요. 미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을 돌아볼 이유가 없었어요. 포졸들이 미옥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게 송씨 댁 며느리라던데 쌀 도둑이래. 못생긴 년이 마음씨도 고약하구먼. 얼굴이 저러니 도둑질도 하지. 쯧쯧. 미옥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도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어요. 못생긴 얼굴이 곧 죄인의 얼굴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미옥은 사또 앞에 끌려나갔어요.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년이 송씨 댁의 쌀을 훔친 도둑이냐?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라. 시인하면 형벌이 가벼워질 것이다. 미옥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입을 열면
덕순과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자신이 밥을 날랐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들이 잡혀올 터였어요. 양반가 뒤에 숨어 살았다는 죄, 구걸을 했다는 죄, 온갖 죄목이 씌워질 것이었습니다. 미옥은 차라리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편이 나았어요. 사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는 거냐? 좋다. 옥에 가더라. 거기서 정신을 차리겠지. 포졸들이 미옥을 끌고 옥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돌바닥, 쇠창살, 곰팡내 나는 공기. 미옥은 옥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옥은 생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다는 이유로 천대받았습니다. 친정에서도 시집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미옥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미옥을 도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쳤을 뿐이었어요.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서 버텨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송시댁에서는 봉칠이 혼자씩 웃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곳간의 쌀을 마음껏 빼돌려도 의심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봉칠은 그날 밤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오가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쥐가 돌바닥을 기어다녔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미옥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쉰내 나는 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옥졸들이 틈만 나면 미옥을 조롱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쌀 도둑이라니 꼴 좋다. 얼굴 좀 봐라. 저러니 도둑질을 하지. 사람 꼴이 아니잖아. 미옥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해봤자 조롱이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못생긴 얼굴은 어디서든 놀림감이 되었어요. 옥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옥방에 갇힌 여자 죄수가 미옥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야, 못나니. 내 자리 내놔. 여기가 제일 바람이 덜 드는 곳이야. 미옥은 저항하지 않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힘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밀려나는 법이었습니다. 그 시각 송시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옥이 잡혀간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송씨 부인이 알아누웠어요.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어도 차도가 없었어요. 마님,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의원의 말에 송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마음을 편히 가지라니 그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눈만 감으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졸에게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던 그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렸어요. 송씨 부인의 병환이 나아지기도 전에 도식마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더니 사흘 동안 피를 토했어요.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몸에 사기가 들었는지 아니면 마음의 병인지. 집안이 뒤숭숭해지자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앵마기를 내보내더니 집안에 탈이 났구먼.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액을 맞고 있었나 봐. 송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예전에 못생긴 며느리를 드리라고 했던 바로 그 무당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오? 분명 앵마기를 드렸는데 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거요? 무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앵마기가 집을 떠나면 효험이 사라지는 법이지요. 다시 데려오시든지 아니면 새로 구하셔야 합니다. 송씨 부인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를 관아에 넘긴 것은 자신이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데려오라니 그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송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송씨 부인은 무당의 집을 나서며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송씨 부인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미옥이 나타났어요.
헛간에서 굶주린 노파와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옥은 아무 말 없이 송씨 부인을 바라보았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송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송씨 부인은 벽을 짚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송씨 부인은 별채를 바라보았어요. 미옥이 살던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죠. 송씨 부인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액막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못생긴 며느리가 화를 대신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었던가? 무당의 말을 믿고 사람을 물건처럼 들여놓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던가? 송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액막이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화를 막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송씨 부인이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못생긴 얼굴을 천대할 명분이 필요했고 무당의 말은 그럴듯한 핑계가 되어 주었어요. 액을 막은 것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액을 만든 것은 송씨 부인 자신이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처럼 쓰고 버린 것,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도 손을 뗀 것, 그 모든 것이 화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였어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한 것,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송씨 부인은 끝내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미옥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텅 빈 별채가 보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는 옥에 갇혀 있었고 송씨 부인은 그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송씨 부인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하인이 다가와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권했지만 송씨 부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송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들이었어요. 오간에서 미옥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돌바닥 위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만 미옥은 생각했습니다. 덕순 할머니와 아이들은 무사한지, 배를 골치는 않는지, 자신의 처지보다 그들의 안위가 더 걱정이었어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옥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미옥이 옥에 갇힌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형벌을 내리기로 했어요. 쌀 도둑에게는 곤장 50대와 유배형이 내려질 참이었습니다. 형벌이 집행되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관아 마당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30줄에 접어든 사내는 낡은 도포를 걸치고 등에는 보따리를 메고 있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윤이라는 이름의 사내였어요. 강윤은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장부를 뒤지는 일을 해왔습니다. 왜곡된 판결과 억울한 누명을 추적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관아의 기록을 살피고 장에서 오가는 물건의 흐름을 쫓고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는 것,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윤 스스로 택한 길이었어요. 강윤이 이 고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송시댁 며느리가 쌀 도둑으로 잡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윤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며칠 전 다른 고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반가의 곳간에서 쌀이 사라지고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쓴 일이었어요. 강윤은 두 사건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장부를 뒤지고 증인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같은 이름이 등장한 것이었어요. 봉칠이라는 하인이었습니다. 강윤은 봉칠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일한 기록, 그가 일했던 집마다 쌀이 사라진 기록, 그 쌀이 장에서 팔린 기록,
날짜와 수량과 이동 경로가 모두 맞아떨어졌어요. 봉칠은 여러 고을에서 같은 수법으로 쌀을 빼돌려온 상습범이었습니다. 형벌이 집행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옥이 옥에서 끌려 나왔어요. 열흘 동안 갇혀있던 탓에 얼굴이 더욱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고 형리가 곤장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강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잠깐 멈추시오. 사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냐? 관아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소인은 강윤이라 하오. 이 사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강윤은 등에 맨 보따리를 풀었어요. 안에서 장부 여러 권과 종이 묶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또, 이 여인은 도둑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어요. 사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강윤은 장부를 펼쳐 사또 앞에 내밀었어요. 이것은 여러 고을의 장부입니다. 지난 3년간 양반가에서 쌀이 사라진 사건이 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집 모두에서 봉칠이라는 하인이 일했습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어요. 강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송시대꽃간에서 쌀이 사라진 날짜와 고을 장터에서 쌀이 팔린 날짜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쌀을 판 자의 인상착의가 봉칠과 똑같습니다. 강윤은 종이 묶음을 펼쳤어요. 장터 상인들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쌀을 사간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든 것이 봉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또가 포졸을 불렀습니다. 당장 봉칠이란 자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우르르 관아를 빠져나갔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옥은 고개를 들어 강윤을 바라보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위해 나섰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봉칠을 끌고 왔습니다. 봉칠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또 앞에 꿇어앉자마자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내가 송씨 댁의 쌀을 훔친 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강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모른다고? 그럼 이것은 뭐냐? 강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방에서 찾은 것이다. 송시대 꽃간 열쇠를 본떠 만든 것이지. 봉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장터 술집 주인이 증언했다. 내가 밤마다 와서 술을 퍼마시고 노름을 했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봉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찧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쌀을 빼돌렸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마당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봉칠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런 못된 놈을 봤나?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뒀으니 천벌을 받아야 해. 사또가 탁자를 쳤습니다.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도둑질에 무고죄까지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봉칠을 끌어냈어요. 봉칠은 끌려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악을 썼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미옥을 바라보았어요. 그대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당장 풀어주겠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겠노라. 미옥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보다 누군가가 진실을 밝혀준 것이 더 감사했어요. 강윤이 미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오?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 같은 사람이라니. 그런 말씀 마시오.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 억울한 것이오. 강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옥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그 못생긴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었어? 진짜 도둑은 하인이었구먼. 쯧쯧. 사람 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침묵하던 며느리가 아니라 거짓말하던 자가 죄인이었습니다. 못생긴 얼굴이 죄가 아니라 남을 모함한 마음이 죄였어요.
진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미옥이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열흘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어요.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미옥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틈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송씨 부인이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도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미옥과 송씨 부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송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송씨 부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미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양반가의 안주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다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옥이 황급히 송씨 부인을 부축하려 했지만 송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이래야 한다. 내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다. 송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송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못생긴 얼굴을 죄처럼 여겼다. 사람을 보지 않고 얼굴만 보았다. 액막이라 부르며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다. 내가 밤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아에 넘겼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송씨 부인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말하겠다. 내 며느리는 도둑이 아니다. 내 며느리는 자기 밥을 아껴 남에게 나눠준 사람이다. 못생긴 얼굴 때문에 평생을 천대받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곱고 착한 사람이다. 송씨 부인은 이마를 땅에 댔어요. 흙먼지가 이마에 묻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미옥아,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미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서러움,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 미옥은 천천히 몸을 숙여 송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미옥아, 나를 용서하겠느냐? 미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앵마기로 불리며 천대받은 세월이 어찌 한마디로 지워지겠습니까? 하지만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저도 마음을 열겠습니다. 송씨 부인은 미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부엌일과 마당일을 도맡아 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송씨 부인은 그 손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옆에서 도식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억울하게 잡혀갈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관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손을 뗐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옥이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만 담담하게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무당의 말을 믿고 못생긴 며느리를 앵마기로 삼았습니다. 못생긴 얼굴이 화를 대신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송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액은 얼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액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못생겼다고 천대하고 약하다고 짓밟고 힘없다고 버린 그 마음이 진짜 액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못생겼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마음은 스스로 가꾸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송씨 부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었습니다. 미옥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평생 못생기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친정에서도 시집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미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억울함이 풀린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더 감사했습니다. 강윤이 미옥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시오? 미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요. 끝나지 않은 일이라니? 제가 돌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옥의 눈빛에서 굳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옥에서 나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남이라니. 강윤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미옥은 송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별채를 지나 뒤편 헛간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덕순 할머니와 아이들이었어요. 열흘 동안 미옥이 오지 않아 굶주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왔구나. 무사하구나. 덕순이 미옥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미옥도 눈물을 흘리며 덕순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미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이었지만 눈만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미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돌봐야겠다고. 더 이상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미옥은 헛간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 평생을 천대받았지만 미옥은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미옥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웠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못된 마음이 진짜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액마기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액은 얼굴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액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